박종남이고요. 아마 제가 이제 다 오빠가 돼요. 누나라고 제가 부르면 될 것 같고요. 그 개발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어요. 개발학 자체를 공부를 한 적은 없고 저는 사회학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 때는 조금 전공이 좀 다르고 학부는 교육학을 했었어요. 원래 제가 관심 있었던 건 노동운동 관심이 많았다가 대안교육을 한번 해야 됐다 해가지고 다른 나라 그 대안학교들 좀 돌면서 노동, 그러니까 교육운동 어떻게 하는지, 교육운동과 마을운동 어떻게 하는지 좀 봤었고 그러다가 이제 교사 생활을 좀 오래 했었어요. 그 대안교육운동이라는 게 교사로 하는 거라서 그러다 이제 한국 와가지고 시민 이 개발협력이라고 하는 분야가 좀 제가 원래 관심 있었던 분야는 유사성이 있었다 해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과 좀 다른 게 저는 책으로 먼저 개발협력을 알았어요. 달라요. 왜냐하면 저는 해외에 이렇게 파견 나가지도 않았었고 단체 인턴이라든가 뭐 그런 걸 하지도 않았었고 아시겠지만 그걸 하려고 해도 어차피 안 됐어요. 이력서를 넣으면 어차피 안 되고 그래서 방법이 없다 그러면 책을 보자 해서 혼자 구글 뒤져서 책을 사가지고 그냥 봤어요. 집에서 혼자 봤어요. 내용을 이해가 안 되니까 비슷한 방법을 뭐 있다가 그냥 저 책을 그냥 외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다 알아?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다 외워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난공수 같은 모임 같은 게 필요한 거 생겼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개발 현장에 지금 계신 몇몇 분들 계시는데 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여기만큼 같이 다른 직장 생활을 했었잖아요. 여기만큼 서로에게 굉장히 칼을 들이대는 관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개발 분야만큼. 그렇게 잔인할 이유가 없는데 같은 그 목표를 가지고 커다란 공동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밖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임 같은 게 정말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스터디 모임을 계속 했었고요. 아까 들으셨겠지만 이게 6번째 주제예요. 제 주제 6개를 지금 한 거예요. 5개는 끝냈고 6번째 주제인데 각 주제별로 인원은 한 이 정도씩 모여서 계속 했었어요. 근데 첫 번째 모임 할 때는 주제가 좀 많았어요. 그 안에 세부 주제가 또 있었거든요. 큰 주제 안에. 그때는 인원이 정말 많아가지고 한 방에서 못해가지고 여러 개 나눠서 스터디 했었어요. 저희가 대략 합치면 한 지금까지 60, 70명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더 됐을 것 같아요. 같이 스터디 했던 팀이고 그 팀 지금도 다 연락하고 결혼하면 좋습니다. 왜냐면 아시죠? 그만이지 짭짤해요. 이 모임이 사라지기 전에 하시는 게 다만 신혼여행비라도 건질 수 있게 이번 주제 얘기 조금 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첫날에 원래는 서로 이야기하고 그냥 인사하는 정도잖아요. 오늘 막 깊게 들어가진 않고요.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어떤 토론장에 갔었는데 개발이 굉장히 좋은 거라는 전제가 있고 일단 그 전제 하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의 논의가 계속 있었어요. 제 개인 경험. 근데 그냥 의문이 들었어요. 개발이 나쁜 거라면 이라는 생각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개발이란 정말 뭘까 그런 글 있잖아요. 그 허세 글을 그런 글 있잖아요. 그 질문에 답한 거예요. 개발은 나쁜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소위 말하는 개독 사람들한테 아주 해로운 거야. 라고 한다면 토론이 어떻게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못하게 막을까? 이런 토론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 주제는 이거예요. 왜 개발은 좋다고 생각하는가? 그거를 좀 추적을 할 거예요. 그럼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찾아봤어요.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찾았던 게 니체였어요. 아마 대학생 때 니체는 되게 많이 읽었을 거예요. 2000년 초중반에 혹시 학교 다니시는 분이 없겠구나. 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2002년인가 2003년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니체가 1900년에 돌아가셨거든요. 2000년이 되니까 죽은 지 100년이었잖아요. 니체가 생존해 있을 때 아시겠지만 되게 인기가 없었던 학자예요. 그리고 한 번도 사랑을 못 해봤죠. 여자친구가 한 번도 없이 짝사랑만 17년 하고 마지막 그 여자를 보내면서 편지를 썼던 게 책으로 나왔잖아요. 얼마나 많이 썼으면 사실 시설 수천 통을 썼다고 돼 있는데 항상 그 여자가 집에 가는 길이
그 보는 그 나무가 있대요. 니체 앞에서 그 뒤에 숨으면 이제 그 여자가 니체는 안 보이고 니체는 그 여자가 언덕 넘어가는 게 보이는 거야. 소름. 이게 그런 사람이었어. 뭔 얘기야? 니체가 그만큼 그 당시에는 소위 말하는 그 인기 있는 학자는 아니었지만 니체 스스로 그랬어요. 100년 뒤에 내 철학은 부활할 거다. 아니나 다를까 2000년 됐을 때 가장 핫한 철학자는 니체였었고 그때 그 기념으로 니체 전집이 번역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니체 전집이 나왔으니 저 전집을 내가 다 봐야 되겠다 해서 전집을 샀어요. 그리고 그때 생각나요. 저 대학생이었거든요. 그 학생들하고 같이 친구들하고 이걸 다 스터디하자 해서 학교를 안 나갔던 기억이 니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찾아보니까 푸코가 있었어요. 아쉽게도 푸코는 저는 개인적으로 푸코 워낙 인기가 많았었고 푸코는 아쉽게 84년인가 82년에 돌아가셨는데 84년 푸코는 엄청 인기 스타였잖아요. 살아있을 때 인기 스타였고 그 프랑스에서 주는 그 무슨 그 명예로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교수 그 대중들한테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거 있다면서요. 프랑스에서는 그걸 받았던 되게 인기 스타였고 한국에서도 푸코 공부하는 사람 정말 많았고 뭐 영화계에서도 푸코 얘기하는 사람 많지 미술계도 많지 막 온갖 때 막 페미니즘 하는데도 푸코 얘기하고 다 푸코 얘기하는 거 그래서 싫었어요. 전 니체를 좀 좋아했어요. 막스를 좀 좋아했어요. 근데 푸코도 슬픈 점이 하나 있어요. 슬픈 건 아닌데요. 당시 시대에서는 좀 슬픈 점이에요. 동성애자였거든요. 사망 원인이 에이즈였어요. 아까 말했죠. 82년? 84년. 그때 돌아가셨을 때 당연히 그때 저는 기억은 없지만 그랬다고 해요. 푸코를 엄청 광팬들이 많았는데 동성애 에이즈로 죽었다 라는 얘기가 이제 한국 사회에 퍼지니까 푸코를 공부하는 사람은 뭔가 있잖아요. 너한테도 그런 뭔가 있을 거야. 그러니 좋아하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푸코나 니체나 동일점이 뭐가 있냐면 자기가 살아있을 때 뭔가 그 사회에 가지고 있던 그 상식적인 어떤 그러니까 안 튀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게 아니라 니체는 그런 강박증 같은 게 있었고 푸코는 동성애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자기 철학 속에 자기 기억 논리 속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그 니체와 푸코를 가지고 개발을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하는 게 오늘 이야기예요. 다 읽어보셨죠 논문? 근데 어색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생각했던 모임이 아니네? 이런 눈이 약간 눈빛이 인터넷에 되게 떠들어서 뭔가 있어 보이던데 막상 아니 되게 허접하네요 이런 거 같아요. 별거 아니구만. 그냥 그런. 참고로 떨리겠네요. 약간 쓸게 그냥 쓴 게 좀 편해요. 푸코의 어떤 이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론을 가지고 개발을 해석했던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이 아시죠? 포스티브를 하던 이 그룹이에요. 그리고 이 그룹의 첫 시작을 알리는 세상에 우리는 이런 걸 공부할 거야 라고 첫 시작을 알렸던 책이 저거요. 저희 교재. 네. 저게 80 몇 년도에 나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저 책이 아시겠지만 저자들이 한 챕터씩 다 썼잖아요. 그 저자들이 이렇게 그룹이에요. 우리로 치면 무슨 학회 같은 그룹, 남공서 같은 모임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몇 번 회의를 했다고 했어요. 저 책이 나오기 전에 몇 번의 회의를 하고 우리가 이런 책을 쓰자 하고 저 책이 딱 나오면서 그 책 서문에 그게 나와요. 지난 40년은 개발의 시대를 종식할 때가 됐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때 시대라는 말을 이렇게 원문에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 시대를 살았던 대부분의 그러니까 개발 경제학자든가 개발 협력하는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랑 어떻게 돼요? 대척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주로 경제학 다루던 사람들, 수리 경제학 특히 많이 다루던 사람들이 이 이론에 대해서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이론이 이렇게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이쪽 사람들은 너희 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하겠어요. 이게 쭉 오다가 그 잘하시는 에스코바라는 사진을 꼭 찾아보세요. 진짜 저는 학자같이 안 생긴 분이 그렇게 이론 쓴 거 너무 웃겨요. 잘생겼어. 그래 그런 얼굴 좋아해? 아니, 큰일 났네 너. 그런 거 좋아해? 그렇구나.
그럼 나는 엄청 잘생겨 보이겠다. 아 그래요? 찾아봐야겠네. 그분이 인카운팅 디벨롭먼트라는 책을 써요. 인카운팅 디벨롭먼트라는 책을 쓰는데 그게 웃기지? 진짜 웃기지? 죄송해요. 오케이 앞으로. 이게 배고파 보이세요? 네, 콜롬비아 분이세요. 콜롬비아 분인가. 아무튼 그 에스코바라는 분이 인카운터링 디벨롭먼트라는 책을 내면서 그 책을 중심으로 이 이론이 일종의 보면 이론적으로 좀 단단하게 좀 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혹시 공부해 보셨어요? 개발 쪽에 있으면 센이나 그 누구야 삭스 그 누구야 그저께 한국 와가지고 제프리 삭스 이런 사람들 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포스트 디벨롭먼트 학자들은 좀 낯설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 이게 죽는 게 이게 아마 그 아까 말했던 MDG나 지금 나온 SDG를 중심으로 하는 삭스나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그룹이 워낙 사람들 사이에서 워낙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어서 얘기가 안 되지 않나. 그리고 아직 한국에서 제가 찾았거든요. 한국에서 논문 읽나 혹은 블로그 글이나 혹은 관련된 뭐 하다못해 뭐 있잖아요. 뭐 쓰다 보면 검색하면 걸릴 거 아니에요. 신문 기사 하나도 없어요. 한 편도 없어요. 한 편도. 그래서 혹시 뭐 요건 전공하신 분 많잖아요. 아까 논문 쓰신 분 있었잖아요. 만약에 논문을 쓰면 대한민국 최초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추천합니다. 물론 그러면 이제 이 학계에서 친구는 없어야겠지만 추천해요. 이게 저희가 이번에 볼 거고요. 그 저희 모집 공고에서 나갔듯이 꼭 5번만 하는 이유는 이걸 다 보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 이름만 언급하고 넘어가는 수준이고요. 다음 6번하고 7번째는 다른 주제 할 거거든요. 고민 중인 게 하나 있어요. 7번째 다른 주제하고 8번째 이거 풀어서 할 거예요. 그때가 좀 이제 그 책 다 보면서 할 거거든요. 혹시 지금 보시다시피 예전부터 같이 한 조인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제에 한번 했으니까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하면 그때 다시 지원을 하세요. 연락 주시면. 그땐 지원 아니에요. 나중에 지금 지원이 아니라 그냥 그때 카톡 주면 지원. 아 그리고 그 지원자가 아주 많지는 않았는데 평소에 비해서 아주 많지는 않았는데요. 평소에 비해서 경쟁률로 따지면 되게 쉽진 않았어요. 진짜로.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면 또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던 멤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가지고 정말로 뉴 멤버의 자리가 너무 없어서 예. 그래도 선정 발표하고 나서도 문의 연락 왔던 거 되게 많이 있었어요. 예, 항의도 좀 오고요. 항상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뭐 페이스북 같은데 탈퇴하신 분부터 해서 저랑 친구 끊는 사람, 좋아요 눌렀다 취소하는 사람 뭐 이런 분들 이번에도 대량 생산됐어요. 지원할 때는 하고 싶었지만 이제 안 되니까 너희들이 뭔데 나를 방해하네. 있어요, 많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벌써 얘기해야 되지? 시간을 보고 빨리 끝내야 되니까. 지금 8시 20분입니다. 30분 안에 끝낼게요. 첫 번째 다룰 이야기는 질문. 제가 오늘 발제 올린 거 발제문 보시면 될 거예요. 카페에 올려놨거든요. 그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질문은 뭐냐면요. 무엇이 진리를 진리이게 하는가를 가지고 얘기해요. 무엇이 진리를 진리이게 하는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똑같아요. 무엇이 개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특이하니까 개발을 이거랑 같은 질문으로 놓고 오시면 될 거예요. 저희가 저번 스터디한 내용을 책으로 냈거든요. 거기 보면 개발에 대한 그 어원에 대한 약간 설명이 있어요. 개발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영어로 디벨롭먼트잖아요. 그 디벨롭먼트에 대한 어원적 설명을 좀 써놨거든요. 그 책에 보시면.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디벨롭먼트 처음 썼던 건 생물학이었어요. 그게 그 추적을 해보는 그죠? 에티몰로지 사전을 보고 추적을 하잖아요. 언제 처음 발견됐는가. 생물학 발견됐는데 그 말 그대로 생물의 씨앗이 식물의 씨앗
이라는 뜻이래요. 씨앗은 뭐냐면 얘가 이렇게 와서 껍질을 깨고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싹을 튼다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었어요. 디벨롭먼트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게 이 식물이 몸통이 이렇게 커지는 개념으로 같이 이제 쓰이는 거죠. 좀 개념 확장된 거죠. 그러다가 이게 식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생물 전체로 넘어가요 이제. 그래서 뭐냐면 덩치가 동물이 밥 먹으면 덩치가 크잖아요. 그리고 디벨롭먼트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 19세기쯤에 와가지고는 땅을 일구고 경작하고 땅을 도시계획해가지고 집을 짓고 하는 그때의 개념으로 디벨롭먼트 19세기 쓰여요. 그러다가 1900년 넘어가서 경제가 붙어요. 경제,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붙어서 그러니까 쌍으로 쓰이는 사례가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엔그램을 보시면 돼요. 구글 들어가서 엔그램이라는 치시면은 그 검색할 단어 넣으세요. 그러면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쳐서 넣으면 언제 처음 발견됐는지 그래프 나오거든요. 발견돼가지고 점점 사용이 늘어나다가 막 쭉쭉 늘어나는 그게 보여요. 최근에 이렇게 그려졌는데 그게 이제 1900년대 아 경제 개발이라는 말에서 그 경제가 붙으면서 개발이 지금 우리가 쓰는 일종의 개발의 의미로 조금 정착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 지점에서 좀 봐야 돼요. 19세기에 경제가 발달했던 곳이 어딜까? 1800년대니까 어디예요? 여기 아시잖아요. 예, 서유럽 쪽이고 미국도 그때 좀 발달했는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 청나라도 무지가 발달했어요. 알겠지만 청나라도 엄청나게 경제가 컸거든요. 그 당시 전 세계 부의 3분의 1 정도를 청나라 갖고 있었다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누구의 마르코 폴로인가 와가지고 자꾸 와가지고 하자고 하니까 청나라 누구니 쟤 얼마 주면 집에 갈 거냐 뭐 이런 대화가 있었대잖아요. 돈 지어줘서 보내 그 대화가 그때 있다고 하잖아요. 여튼 그때 당시 경제가 개발하는 어떤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이 어디서 발견되냐면 당연히 유럽이에요. 그죠? 그 유럽 사회의 경제가 개발하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프로세스가 있을 거예요. 맞죠? 한국에서 경제가 개발하는 특징이 있고 프로세스가 있듯이 이 시기 때 유럽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경제를 개발했는지 아니 경제가 이제 커졌는지라고 하는 거를 열심히 한번 보자는 거예요. 왜? 이 경제라는 말과 개발이라는 말이 결합돼서 쓰이기 시작한 그때쯤이니까.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발견된 게 뭐냐면 이때 나오는 식민지라는 얘기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잖아요. 만약에 인도가 없어요. 영국 혼자 해야 돼요. 그러면 신발을 막 2억 개씩 못 만들 거 아니야. 그래봤자 그 영국 인구가 4천만도 안 되고 그런데 그 당시 인구가 거의 3억 가까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2억 개씩 신발을 만들기만 하면 이제 팔리는 거 아니에요. 영국 그때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고요. 그 모카 어디서 갈까요? 당연히 인도에서 그냥 가져오면 되잖아요. 누가 수확해요? 인도 사람들이 수확해요. 그러니까 영국은 뭐만 하면 돼요. 공장만 돌아가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공장만 돌리면 아무것도 안 해도 엄청난 부가 막 쌓이는 그 모습에 주목을 한 거예요. 누가 아까 포스트 디벨롭먼트 그 모습에 주목. 그거에 대한 해석이 어디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개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없나 하고 그 세미나 한 것도 있잖아요. PPT들 세미나 많이 가시잖아요. 가보면 개발의 역사나 개발의 뭐 그런 개론 같은 거 설명한 자리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요. 1950년 뭐예요? 아시아요. 여기서 스타트 지점 보는 거예요. 그분들. 아니다. 우리는 19세기부터 그 차이가. 19세기부터 개발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면 이건 가다 중간에 어디 하나의 스토리 중에 하나의 n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지금 대다수가 논의하고 있는 그 개발의 시작 지점 서유럽이 완전히 전쟁으로 망가져가지고 얘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뭐가 들어와가지고 복구를 했고 이 복구가 잘 되네 하는 그 경험과 자신감을 가지고 아프리카도 한번 해볼까 했다더라. 근데 하니까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인권이라는 얘기도 나왔고 당연히 참여란 이야기가 나오고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나 해서 제도라든가 정책 부분들을 건드려보자 그 얘기가 나오고 최근에 나온 게 뭐 그 사회적 기업, 공유 경제 공유 가치 뭐 있잖아 그런 거. 혁신. 뭐 그런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본이 개인의 자본이 아니라 공동의 자본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발전하고요.
막 발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삭스가 와서 얘기했잖아요. 돈이 필요하다 이거 하려면 돈을 걷어라. 한국 정부에 돈을 내라고 막 했고 그 돈을 내라는 얘기를 우리 또 순진한 대학생분들이나 그 순진한 그 인턴분들이나 순진한 활동가 하신 분들이랑 뛰었던 그분들이 그래 맞아 하면서 그걸 막 블로그 퍼나르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터디 시작했어요. 그거 아니다. 그래서 저희는 친구가 없습니다. 얼굴을 다 찍어주세요. 우리 빨리 길려요. 네? 아 맞아요. 양봉스 했다고 하면요 외로우실 거예요. 좀 그 스터디 좀 주제가 전반적인 좀 이해되시나요? 간단하게 잡았는지. 네. 그 포인트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 개발이 언제부터 도대체 논의되기 시작했길래 개발이 지금 다들 이렇게 이게 잘 돼야 돼, 이게 돼야 돼, 이게 성과가 있어야 돼. 한 3, 4년 전에는 성과라는 얘기 진짜 유행했거든요. 성과 관리라기가 진짜 한국 사회에서 되게 유행했어요. 그때 막 단체 사무총장님들 막 세미나 그 하고요. 제가 예전에 연구했던 주제가 성과 관리 잠깐 연구했었거든요. 잠깐 뭐 논문도 글로 썼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막 다 그거 막 붐이 일어나가지고 직원들 강연한 성과를 내라. 예. 아무튼 그래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푸코가 말한 질문 무엇이 진리를 진리게 하는가, 무엇이 개발을 진리게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첫 번째 아셔야 될 게 푸코의 개념 몇 가지를 조금 설명할게요. 푸코는요 일단 담론이라는 얘기를 해요. 담론이 이게 스펠링 혹시 틀리면요 다시 착용할게요. 아 참고로 저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막 카메라가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못하겠어. 디스라는 말이 분리잖아요. 분리된 거고 코र्स가 길이잖아요. 길이 어떤 거예요? 디스코스라는 거는 여러 길 이렇게 할까요? 여러 길이라는 뜻이에요. 디스코스라는 말 자체가 원래 오는 여러 길이라는 거 그림은 그림 같잖아요.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지금 고향이 전라도고 근데 가는 길이 디스코스는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길은 옳고 이 길은 잘못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거요? 이 길 있고 이 길이 있고 이 길이 있고 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도 맞고 나도 옳고 그 사람도 옳고 저 사람도 옳고 우리 모두 다 각자의 개성과 자유가 있어. 민주주의 사회잖아. 그 얘기는 아니에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라도 잘 모르시니까 우리가 주로 이 길을 많이 다닌다고 해볼게요. 고속버스도 이 길로 다니고 택시를 타도 이 길로 가고 누구한테 길을 물어보면 이 길로 가고 물론 빠르니까 이 길을 많이 했겠죠. 이 길로 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길이 전라도와 서울을 잇는 길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뭐가 생겨요? 담론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푸코가 말하는 담론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담론과 조금 개념이 달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수의 사람 혹은 어떤 특정한 그룹 누군가에 의해서 그들의 선택한 길이잖아요. 그들의 가치나 그들의 성향 혹은 그들이 설명하는 설명 방식이 이 전체 사회에 뭔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굳어지는 것을 푸코는 담론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렇게 이해되시죠? 푸코가 말하는 담론은 우리가 말하는 담론은 조금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이 개념을 먼저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결정한 사람이 누구다, 예를 들면 박근혜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아 박근혜 좋아하시군요. 미안합니다. 방송 녹음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뭐 정치 권력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 그대로 갈 거다. 그런 결정과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푸코가 말하는 권력의 특징은 이 담론을 누가 만드냐면 그게 특정한 인물은 아니에요. 하고 특정한 세력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담론을 거부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누구를 거부해야 될지가 없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있어요. 실제로 경험했을 거예요. 예전에 그 독재 시절에 누군가에게 반하고 싶다면 목표가 명확해요. 그래서 잘 뭉쳤을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 거라는 이게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 무엇과 싸워야 될지조차 잘 모르는 이게 푸코가 나중에 얘기 나오겠죠. 푸코가 생체 권력이라는 얘기 하거든요. 그냥 이런 담론이 우리
몸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싸우려면 몸을 막 벗겨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한 거죠. 여하튼 담론의 의미는 이거고요. 두 번째 이 담론이 뭐하고 만나냐면 권력과 만나요. 권력의 속성을 가져요. 이해되시죠? 얘가 권력의 속성을 갖는다. 원래 이제 푸코 책을 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하면 재밌는 사례가 진짜 많더라고요. 저 이번에 푸코 책 좀 진지하게 좀 읽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사례가 많은데 그냥 몇 가지 기억나는 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의사를 의대생이 계시니까 만나러 가요. 예전에 허준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면 물론 동네 의사를 생각해봐요. 예전에 조선시대고요. 한 15세기 정도 됐다고 칩시다. 그 마을에는 소위 말하는 의학, 의술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분 계셨을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 아프면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아니요. 병원에 가라는 말을 썼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저씨한테 가봐 이렇게 썼어요. 맞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현대는 어때요? 병원에 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 병원을 어떻게 믿어요? 이거예요. 그 의사를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치료했다라고 하는 어떤 뭐죠? 결과에 대한 그 정보 공유가 안 돼 있는데 간판만 보고 간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가본 적 있죠 병원에? 아는 분한테만 가세요? 아니요. 그거 왜 가요? 그거? 그 사람이 충분한 그런 걸 갖고 있을 거라고 믿어서. 그죠. 그렇게 나누면 뭐냐면 권력을 어떻게 해서 가지냐면 만약에 그분이 근데 의대를 안 나왔어요. 사회학과 나왔어요. 그래서 말빨로 저처럼 말빨로 막 떠드는 거예요. 병에 대해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사이비. 그러니까 의대 나왔다는 거. 물론 뭐 걸어놓잖아요. 저 의대 나왔어요. 하는 거 걸어놓잖아요. 의대 나왔다는 일단 나왔다 치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권력의 재밌는 속성이 하나가 또 들어간 거예요. 단순히 어떤 세력이 이 길이 가장 좋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려면 뭐하고 만나냐면 이것처럼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특징을 보는 얘기를 해요. 이 얘기. 그래서 권력이라는 게 정치권이 갖고 있는 나는 권력이 있어 이게 아니라 권력이라는 것 속성이 영향을 그냥 행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은 행사되는 거지 권력을 내가 이렇게 쥐고 있는 그 개념이 아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좀 말로 설명 어렵거든요. 근데 느낌 아실 거예요. 이 의사라는 사람들이 이 의학이라는 지식을 갖고만 있는 그게 아니라 이게 전 사회에 이렇게 행사되지 않으면 우리가 병원이다 잘 됐다 안 그런단 말이야. 맞잖아요. 물론 갔는데 뭔가 치료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안 가겠죠. 근데 그때는 그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권력을 가진 의학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는 어떤 한 아저씨인 거잖아요. 저 아저씨한테는 안 가야 되겠다는 생긴 거잖아요. 그 전에는 가요. 그런 게 의사만 있어요? 많아요 이제. 세보면 느낌 아실 거예요. 학교도 그래요. 학교도 그렇고 뭐 있죠? 미용실 같은 것도. 근데 미용실 좀 권력과 지식을 가지고 억압하고 그런 느낌은 없는데 여하튼 제 머리를 보시면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 미용실은 억압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물음이 나올 거예요. 개인은 우리 인간은 이 담론이 이미 형성이 된 거잖아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형성이 돼 있고 이 담론이 형성되는 데는 당연히 권력이라는 속성이 있는 거고 이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식과 결합을 해야 된다는 이 특징 속에서 나라는 사람은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요? 왜? 없잖아요. 잘 봐요. 그림에서 나는 어떤 생각만 해요? 이 생각만 해요. 나는 이 지식 앞에서 그냥 아프면 그 병원을 그냥 가는 거예요. 병원 앞에서 의학이라는 지식에 대해서 시인시 항상 없어요. 의사가 나쁘니까 그 병원에 대해 시인하는 거지 의학 지식에 대해서 일인시 항상 없단 말이에요. 한의학을 부활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내 배를 가르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항상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뭐예요? 주체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 질문이 나와요. 좋다고 생각했죠? 아니? 주제를 한번 생각해봤냐 이거예요. 네 푸코 질문 이거예요. 네 인생가 무서웠는데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데 한번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그 어디서 왔냐 이런 걸 따지는 게 개부학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과연 이 개발한 속에 담론적인 성격이 있을 거고 권력적인 성격이 있을 거고 어떤 지식과의 결합해 특정 지식과의 결합해가지고 저 개발한 이 어떤 의미가 내 머릿속에 들어왔을 텐데 그렇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의 개발이라는 의미는 여러 다양한 의미를 쓸 건데 한번 찾아보자 한 게 고고학이에요. 그래서 푸코가 처음에는 고고학을 해요. 막 파요. 한 사회를 막 파요.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 썼는데 그래서 고고학이나 계보학적 방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엄청 부지런해야 돼요. 그 사회를 다 파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발이라는 게 식물에도 쓰이고 부동산에도 쓰이고 이제는 경제에도 쓰이네. 다 파봐야 돼요. 부동산도 공부해야 되고 식물도 공부해야 되고 경제도 막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권력으로서 한 시대의 담론으로 그 사회를 지배하는지 파봐야 돼요. 공부할 게 갑자기 가로로 넓어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생각해봐요. 의학 같은 것도 이 의학이라는 이 지식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우리 내 몸을 지 마음대로 막 약을 먹였다가 막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공부하는데 다녀서 알잖아요. 그죠? 봐봐요. 살 빠진 거 공부하는 거. 옛날에 안 이랬을 걸 말이야. 엄청나게 많잖아요. 파봐야만이 어때요? 네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 방법론이라기보다 이 방법론이 약간 잡다한 거 많이 하는 사람한테 편한 방법이고요. 하나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불편한 방법이에요. 어떤 걸 공부해도 다른 방향에서 보면 공격할 수 있는 이야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죠? 네가 말하는 게 오라? 어떻게 오라? 그거 증명해봐. 막 이런 식으로 깐족거리 좋은. 물론 이거를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할까 지금 아마 활동하시면 그 생각 들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실제 내용 사업에 어떻게 적용하라는 건가 있어요. 세 가지 사업, 3개 찾았어요. 제가 태국에 있었고 인도에 2개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 사업 평가를 했었어요. 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푸코가 말했던 2가지 큰 개념이 있어요. 담론과 권력과 지식의 관계를 조금 얘기했었고요. 두 번째 넘어갈 이야기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주체적으로 생각하는가? 과연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나를 주체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있었어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난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내 존재가 여기 있잖아. 여기 있지만 데카르트의 어떤 철학을 깨고자 하는 움직임은 정말 많았거든요. 라칸 같은 경우도 있어요. 라칸은 내가 생각한 이유가 뭔가 금지와 억압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나라는 사람 주체 생각한다. 마르크스 같은 경우도 나라는 거 없다. 생산관계라고 하는 하부 구조에 의해서 나라는 사람이 이 세계를 해석한다. 그런 얘기 했었고요. 푸코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구조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생각한다. 라고 해서 푸코 보고 그럼 당신은 구조주의자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푸코가 굉장히 화를 냈더라고요. 내 글을 이해 못했군요. 이런 식으로. 느낌은 그죠? 구조주의 같죠? 좀 이따 보면 알죠? 조금 구조주의하고 조금만 달라요. 이 속에서 과연 나를 찾는 방법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여튼 큰 질문이 하나 나왔어요. 나는 과연 주체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푸코가 그 주체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뭘 찾기 시작하냐면 각 시대를 관통하는 담론들이 뭐가 있었는지를 찾기 시작하고요. 그걸 찾다 보니까 푸코가 3가지 역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3가지 역사 분류 방식은 계속해서 푸코가 분류하는 방식으로 돼요. 르네상스고요. 르네상스가 끝나는 걸 고전주의라고 해요. 고전주의 할게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근대이고요. 이렇게 돼요. 푸코가 보았던 역사는 크게 3개예요. 이렇게 아마 분류해서 공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봤던 대부분 역사는 어떻게 되냐면 왕 이름, 그 왕이 죽으면 역사가 바뀐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조선시대의 마지막 왕이 죽고 고려의 첫 번째 왕이 되면 역사는 바뀌었다고 이렇게 우리는 인식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조선이 마지막 왕이 죽고 왕은 아니죠. 일제시대 바로 갔으니까 그 대한제국 잠깐 있을 때 대한제국이 되면 역사가 바뀌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푸코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푸코는 르네상스 시대가 있고 고전주의 시대가 있고 근대가 있어요. 3가지 본 거예요. 역사를. 그리고 푸코가 진짜 매력적인 게 뭐냐면 이게 세계사라는 얘기를 안 쓰고요. 자기네나 프랑스라고 못을 박아요. 혹시 그러니까 유럽 역사 책을 처음 나온 게 몇 년도인지 혹시 아세요? 유럽의 역사라는 제목을 다룬 것 같아요. 아마 그게 러셀이 쓴 시커먼 책 있어요. 세계사라는 책.
그 앞에 유럽이라고 붙어있거든요. 유럽 세계사. 그게 1900년대에 나와요. 20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유럽이랑 빼고 그냥 세계사예요. 세계사. 그냥 세계사인데 내용 보면 몇 나라 없어요. 미국, 프랑스 몇 개 없어요. 근데 세계사예요. 그건 알죠? 세계사. 그리고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세계사라고 돼 있어요. 잘 봐야 돼요. 고등학교 교과서 세계사인데 열어보면 거기 나라는 많아요. 교과서 나라 되게 많은데 여하튼 거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동티모르는 한 글자도 없어요. 동티모르 참고로 활동했거든요. 한 글자도 없어요. 동티모르 역사 같은 거 없어요.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담론은 특징들이 또 하나가 담론은 전 세계에 붙어서 공통적인 게 아니에요. 왜? 아까 길이 서울에서 전라도라는 사이가 있는 거지. 전라도 지우고 뉴욕 있으면 스토리 완전히 바뀔 거 아니에요. 전라도에서 서울 가는 길로 뉴욕을 갈 수는 없어요. 무슨 느낌이 알죠? 푸코가 멋있는 게 이거예요. 나는 그 동유럽 이런 거 잘 모르고 아프리카 잘 모르고 난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이야기만 할 거야. 이 동네 이야기니까 내가 한번 파볼 수 있을 거야. 고고학처럼 한번 파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내 몸에 그 담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렇게가 되는 지혜겠죠. 거꾸로 우리가 프랑스 역사도 보면 엄청 힘들겠죠. 이제 너무 낯서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르네상스 특징은 뭐냐면요. 그 제가 잘 몰라가지고 조금 적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르네상스 특징은 유사성이래요. 유사성. 여기는 유사니까 동일. 또 하나 나와요. 더하기 차이가 나와요. 그럼 그때는 뭐냐?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유사성이라는 얘기는요. 내가 하는 말이 이 세 개와 굉장히 비슷한 뜻이에요. 이거는 펜이고 실제 존재하죠. 얘는 벽이에요. 실제 존재하죠. 이런 단어들만 쓰는 사이인 거예요. 개발 이런 말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이 뭔데? 개발은 집을 짓는 거야. 이해됐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시절에는 뭔가가 내가 하는 말과 내가 이해하는 것과 실제 사회에 있는 뭔가 유사성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의사소통하는 시대예요. 호두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이런 게 이 시대에 나온 얘기예요. 호두가 우리 뇌랑 비슷한 게 좀 이해되시죠? 네. 재밌는 건 여기예요. 푸코가 지겠다. 여기는 그냥 르네상스. 재밌는 건 여기예요. 여기서 뭐가 재밌냐면 이 유사성은 뭐하고 뭐예요? 언어하고 그냥 세 개예요. 중간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중간에 뭐 얘기하는 게 없어요. 내가 쓰는 이 말은 이 세 개 어딘가에 실제로 있는 거예요. 찾아보면 찾을 수 있어요. 만약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 무지한 거예요. 이 시기는 아직 무지한 거예요.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차이라는 게 드러나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정상인 이런 단어가 나와요. 반대말로 차이는 뭐예요? 그러면? 광인. 광인이라고 했고 그냥 우리 모임을 위해서는 비정상인 이렇게 합니다. 원래는 광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인이란 말이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거예요. 르네상스 사람처럼 야, 정상인이 뭐냐 그러면은 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나랑 유사하니까 정상인은 제가 나라고 그랬잖아요. 나라고. 정상인은 뭐야? 우리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 정상이 되고 나머지 밖에 있는 사람 다 뭐가 돼요? 비정상이 돼요. 계속 확장해 볼게요. 정상인은 누구야? 서울에 사는 사람. 난 전라도에 사는데 이제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분은 굉장히 쉬워요. 왜? 전라도에서 온 사람하고 서울 사람 구분하기 쉽잖아요. 서울 사람 정상인 이리로 오세요. 비정상인 안 되겠대요. 고문을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푸코의 광기 역사를 보면 비정상인을 고문하는 장면들이 좀 나와요. 그리고 그 비정상인을 고문하는 영화가 퀼트인가? 프랑스 영화. 아마 이게 펜이라는 뜻일 건데 불어로 맞나? 아니에요? 몰라. 나도 잘 몰라. 여기 나와요. 여기 보면 어떤 광기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야한 소설을 아주 잘 쓰는 아저씨가 나와요. 근데 그 아저씨 소설이 정식적으로 팔리진 않지만 복사본이 어마어마하게 사회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거 쓴 놈을 잡아라 하는데 정식 판 적이 없기 때문에 못 잡다가 잡죠.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감옥에 이미 갇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써서 막 이렇게 퍼뜨리는데 그 신부님이 그 사람 그래도 되게 가까우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사실
정상인데 유독 그런 글을 잘 쓰고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저놈 가둬놔라 이렇게 된 건데 그 신부가 거기 그만두고 다음 그 신부래 다음 교도관이 뭘 거냐 다음 교도관이 이런 고전주의 사람인 거예요. 아 이 사람 뭔가 비정상이다. 오 맞죠 비정상이다. 그 이 사람은 교정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 일제시대 때 뭔가 비슷한 걸 해요. 말로 되게 표현하기 어려운 뭔가 고문들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주인공이. 그거 끝나요. 그때 당시에는 그 정상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비정상인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요거 재밌는 거예요. 정상인은 알겠는데 지금하고 비슷할 건데 비정상인은 도대체 어떻게 다루는가. 비정상인은 일종의 그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다루고 그들을 고문하고 가두고 때리고 이렇게 했던 시절이 고전주의 시절이에요. 그리고 학문에서는 고전주의에서 학문에서 뭐가 나오냐면 생물학이 나옵니다. 생물학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유사한 생물을 가지고 뭐예요? 분류를 해요. 린넨이냐? 린넨. 그렇지. 화학에서는 라부아지냐? 아니냐? 무슨 테이블이라고 하잖아. 유사한 것들 나누기 시작해요. 아 아시겠구나. 화학 공부하실 거 아니에요. 약 만들려고 막 섞어야 되잖아요. 네? 네. 아시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이 분류하는 거 제가 그 하나 적어갖고 왔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예전에 봤을 때는 이게 뭔 소리야 잘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저 어디다 적었지? 미치겠네. 그 동물을 나누는데 중국에서 나누는 동물 나누는 방식이 있어요. 동물 그 린넨처럼 나누는 게 아니라 동물은 같은 시대 고전주의 이 시대 같은 시기에 거기는 뭐라 나눠 황제가 좋아하는 동물 뭐 이런 거 나오고요. 멀리서 봤을 때 파리와 비슷한 동물 진짜 나 알지 무슨 말인지 알지. 재밌는 게 있어요. 뭔 약을 쳤을 때 부패를 안 하는 동물 그다음에 특이하게 개인가 고양인가는 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 있어요. 뭐 한 마리 하나 동물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개예요. 개. 아 이게 있네요. 황제에 속하는 동물, 향로로 처리해 썩지 않게 보존된 동물, 사육동물, 젖을 빠는 동물, 물고기. 아 물고기네 물고기. 물고기. 전설상의 동물, 주인 없는 개. 개 있네요. 주인 없는 개. 현지의 분류에 포함되는 동물, 광포한 동물. 멀리서 볼 때 파리같이 보이는 동물로 동물을 어떻게 해요? 분류를 해요. 등등등. 그것도 있어. 물주전자를 깨트리는 동물. 아 그것 있어? 중국에서의 동물 나누는 예. 지금도요? 옛날 중국 옛날 그죠, 대화가 그죠. 되는 아 참고로 이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거 그렇지? 재밌죠?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는 어떻게 나누는 게 잘 나누느냐 그게 아니고요. 나누는 일종의 그 사회, 그 시대, 그 서유럽, 그 동네 프랑스예요. 그 관습 그런 뭐랄까요? 지식 체계. 그러니까 뭔가 지식을 습득할 때는 기존에는 세계를 보고 이 세계를 지칭하는 언어가 뭔지를 습득하는 것 같다면 이 시기의 지식 습득하는 방식은 유사한 것들이 뭔지를 그룹화하고 그것과 다른 것들이 뭔지를 그룹화하고 그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린넨이 분류를 한 거죠. 이렇게 나눈 거예요. 생물학 그렇게 나왔고 맞지? 하나 더 나왔는데 기억이 안 나요. 뭐가 나왔을 거예요? 있어요. 나중에 한번 푸크를 읽어보시죠. 그럼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는 이제 근대입니다. 근대. 다시 근대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나오냐면요. 이때는 그냥 지워야겠다. 인간이라고 하면 좀 말이 안 되는데 인도주의라고 뭐라 해야 돼? 휴머니즘인데요. 인도주의라고 하면 좀 활동가들 용어 같아가지고 좀 약간 같은 말일 텐데요. 저는 그냥 느낌이 달라요. 저 정의는 정확히 모르고요. 휴머니즘이 등장합니다. 근대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아까 광인 얘기를 다 들어왔다. 이때 광인은 마녀 사냥 같은 거 했을 거예요. 그냥 바로 불로 태우면 깔끔하게 끝나요. 고문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정상인과 비정상 고문을 했을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했겠냐면 인도주의예요. 인간적이란 말이야. 좋은 거잖아요. 딱 들었을 때. 북한 당연히 좋은 뜻을 안 썼겠죠. 인도주의가 가장 악랄한 걸로 써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한 거야. 너는 뭔가 문제가 있어. 하지만 난 너를 고문하진 않을 거야. 빨리 치료받으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평생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놓고. 이해되세요? 이거 언제 경험해봤어요? 이건 솔직히 우리 경험했어요. 학교 가면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한 거야. 생각하잖아. 회사도 그렇나요? 그죠? 거기 그건가요? 예. 카메라로 빨리 여기 비춰가지고 제가 메일로 보낼 거예요. 제가 실장님한테 메일로 보낼 거예요. 그죠? 예. 근대적인 근대적인 그거 나 알아요. 뭔 말인지. 훈육한단 말이에요. 치료하려고 하고요. 가장 재밌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교정이라는, 이거 영어로 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불어로 뭔지 모르겠어요. 번역본에서 교정한다 그래요. 교정하면 그 공무원 직급 중에 뭐 교정 관련된 일 하는 거 있어요. 교정이란 말이 거의 쓰이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행정문서상에 지금 21세기 행정문서상에 이 말이 있어요. 제가 맞을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공부한다고 그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얘를 고문했잖아요. 여기는 우리랑 다르니까 얘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꾸면 뭐가 돼요? 이 과정 거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피코 푸그럼 생각한다. 돼요? 교도소 갔다 오면은 바뀌던가요? 학교를 졸업하면 막 창의력이 막 샘솟던가요? 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 샘솟아요 막.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 솔직히 주세요. 나는 좀 다른데 맞아 우리 옆집에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좀 보라고요. 아니잖아요. 비정상에 교정하면 뭐가 돼요? 교정을 경험한 비정상. 나는 3년 경험했는데 넌 몇 년이야? 7년 5. 근데 아직도 멀쩡하다 너무. 맞지 않나요? 너무 이상하게 보나요? 정신병 안 가봤죠? 제가 예전에 학교 학생이 약간 발작이 와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약간 입원을 시키더라고요. 약을 먹였는데 그 약이 장이 많이 먹는 약이래요. 계속 저는 의사한테 제가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학교 선생님이 왜 그러시냐고 부모가 먹여라는데 그게 있었어요. 내가 반대했어요. 내가 약간 뚜게 했어요. 그거 먹으면 좀 살이 좀 찐대요. 그 약 썩지는 건데요. 그리고 좀 나른해졌어요. 제가 항의를 했어요. 그거로 아니 어린애인데 뭐 나이가 많으면 먹어가지고 그걸 몰라도 왜 먹이냐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돼요. 다 그렇게 돼요? 그렇진 않아요. 치료 받은 사람도 있겠죠. 우울증 약 먹고 좋아진 사람 분명히 있겠죠. 항상 얘기하는 건 아시겠지만 100%는 아니고 어떤 경계 극한이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방식과 좀 다른 거예요. 기존의 병원은 누가 들어가요? 불황자 들어가요. 노숙자 들어가고요. 그 폭력가들 병원에 들어갔어요. 20년. 왜? 데려다가 해야 됐으니까. 이때 병원 누가 들어가요? 노숙인이면 어휴 병원 가셔야죠. 그러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맞죠? 지금은 누가 들어가요? 병원은? 환자들 정신병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근대에 들어와서 정신병자가 생겨요. 그 전에는 정신병자가 없었던데. 이해됐죠? 정신병자는 말이 생기는 거 정신병자는 담론이 생긴 거예요. 그 사회에. 아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생각하면 이거야라고 하는 담론이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면 아 쟤는 시끄러워 이렇게 됐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나상실이 나온 드라마가 있었어요. 나상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한혜슬 나오는 오지은 나오는 맞지? 그 케이스를 봐야 돼요. 그 케이스가 진짜 되게 파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나상실은 정신병원 했던 거예요. 그 꼬마들하고 같이 살아요. 그리고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해요. 그 사회에서.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그건 좀 특이해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거의 없지만 여하튼 그런 스토리가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 옛날 어르신들 그런 얘기 했어요. 어렸을 때는 동네에 미친년 하나 꽃을 다 꽂고 다녔다. 그리고 마을 오기에 손님이면 항상 그 사람이 와서 길을 안내했다. 그런 얘기 했어요. 난 드라마에서는 본 기억이 나요. 그런 유사한 장면이. 그러니까 마을 오기에 누군가 오면 뛰어가는 미친놈 하나, 미친년 하나가 있어요. 약간 그런 같이 살아요. 어떤 역할을 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충분히 살아가요.
물론 사회가 바뀌었으니까 그 사회가 바뀌었다는 자체가 이제 이렇게 바뀐 거니까 그럼 바뀐 사회가 좋아졌냐 이렇게 물었지만 여튼 살아가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 증상이 조금이라도 감지가 되면 이 사회에서 못 살아간다고 여러분도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론가 가면 그 사람한테 좋겠지라고 생각해요. 그게 근대 담론의 최근에 나온 현대 담론의 특징이에요. 그게 좋겠지. 그건 좋은 거예요. 규율을 따르는 건 모두에게 좋은 거예요. 규칙을 지키는 건 우리가 왜 지켜 그러면 그 약간 사회개혁사로 비슷해요. 공리주의자들 그런 많이 생각하는데 제프리 삭스 같은 애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지만 좋지 왜 우리 모두가 좋아요. 지만 강연 나오면 강연비 올라가는데 진짜 메일을 보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만 좀 해먹으라고. 그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공개 채용 했죠? 이해될까요? 마녀사냥. 공개 채용 안 하고 변식병자로 감옥에 넣는 거는 인도주의죠. 이거 좋은 거예요. 공개 채용하는 장면 묘사가 광기 역사 앞에 나와요. 그거 절대 읽어보지 마세요. 좀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정말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분 넘기고 보시면 딱 나와요. 어때요? 인도주의적인가요? 아 그래도 사람 때리는 것보다는 감옥에 가둬놓고 계속 그냥 교화시키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근데 되게 곤란해요. 그래도 곤란하지? 공개 채용은 좀 심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푸코가 봤을 때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다. 왜 그러면 그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까? 우리랑 다른 이유로 했던 게 아까 나왔지만 기준, 가르는 기준들이 계속해서 세분화되게 만들어지는 그런 작동 원리가 있지 않을까 우리 사회에는. 세분화 계속 나눠보는 거예요. 비정상도 이제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의학 같은 거 아예 모르니까. 비정상이라는 이야기만 붙이는 게 아니라 비정상도 실제로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분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뭔가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 그 말들 지식하고 결합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나누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어떻게 다시 재교육하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그건 긍정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게 그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야. 맞죠? 교통질서 안 지키면 나쁘죠? 맞아요. 안 지키면 나쁘죠. 뭐 극단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아야 된다. 교정을 받아야 된다. 누군가한테 이렇게 뭔가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이 됐어요. 그 작동 원리는 조금 이해되세요? 그렇게 시대를 가서 푸코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바뀌었잖아요. 지금 어찌됐건 뭔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랬지만 그래도 이거보다는 그 불에 타는 것보다 차라리 감옥에 앉아 있는 게 낫지. 저도 동의합니다. 누가 내 몸에 불 질러고 있는데 아니요 저 감옥에 있을게요. 이렇게 맞지 않나요? 그 똑같은 원리로 단절되고 다음 아직 안 왔지만 북한 그 얘기예요. 유발상 끝날 거다 이제. 뭔가 올 거다. 뭔가 올 거다. 라는 얘기를 여러 담화나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그게 책으로 제가 제대로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그 하버마스와 대화. 하버마스는 시민사회 같은 거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가는데 하버마스는 서로 같이 대화 나누다 보면 해결책 찾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강력하게 믿는 거고 푸코는 아까 담는 일을 봤지만 불가능하다. 그게 아까 프로이트와 똑같아요.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의료가 똑같아요. 뭔가 우리 지배하는 게 워낙 강한데 이거 무슨 속을 뚫어 깨냐. 하여튼 요 부분은 물음표로 남겨두고요. 그리고 그 그냥 상식적으로 한 시대에 이렇게 각각 지배됐던 이런 논리를 에피스템이라고 해요. 네, 에피스템이라고 해요. 그냥 푸코 용어예요. 나중에 책 보면 나올 거예요. 여기가 푸코가 설명했던 역사 개법 공부 방식이에요. 이렇게 파고가는 거예요. 그리고 책 제목 같지만 광기의 역사. 그다음에 마지막에 썼던 게 성의 역사잖아요. 성의 역사. 성에 대해서 똑같이 한 거예요. 성의 역사 3권이죠. 3권. 와, 그 성에 대해서 그렇게 할 말이 많은데 참 대단한 거예요. 광기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보지만 성을 가지고 뭔 글을 그렇게 푸겁게 썼을까? 다 완성도 못하고 돌아가시잖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했어요. 동성애 자기 얘기를.
왜 동성애를 차별받아야 되고 왜 동성애는 따로 테이블에 다시 또 재논의가 계속 돼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죠. 사실 논의하는 것 자체가 우리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 다 자유롭게 사는데 왜 동성애는 따로 논의를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 추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 얘기 나왔지만 성 같은 경우도 르네상스 고전과 근대 다루는 방식이 조금은 달라요. 근대에 와서 은폐라는 단어가 생겨요. 성과 은폐, 성 갑시화되는 거. 그러니까 그 은폐에 따르는 쾌락이 배가 되는 독특한 구조를 좀 써요. 재밌습니다. 좀 이게 좀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우리 시대 그럼 개발에 해석되는 지점은 언제인지 이거 따져봐야 돼요. 물론 이때는 없었다 치고요. 맞아요. 그 대항해 시대 끝나고 이제는 대서양 건너던 그 스토리 있을 거예요. 그때 개발이라는 우리 개발한 용어가 없었을 때 개념이 없었죠. 본격적인 이 시절 근대에서는 개발한 용어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땅을 구획하고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하는 그 개발의 의미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 개발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시기 때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앞으로 계속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오늘날 우리한테 개발은 이 그냥 개념 그대로 갖다 쓸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1950년 이후부터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을 무비판적으로 그냥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어떤 담론을 담고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판홍하고 홍미박의 이야기로 조금 시작을 할 거예요. 방법론은 얘기한 게 오늘 방법론 조금 이해되시죠? 어떤 방법으로 가지고 하는 건지. 그러면 오늘 그 발제 마지막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그 감시라는 이야기를 할게요. 감시와 처벌이라는 얘기. 감시. 근대에 이렇게 돼요. 근대에 오면 정신병자가 생기고 이미 고전주의에서 차이를 분류하기 시작했으니까 나와 다른 비정상이라 분리되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정상 하나가 아니니까 그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교정 있고 관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근대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발전합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권력을 생각할 때는 상위 어떤 왕이 있고 권력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푸코는 벤담이 말했던 파놉티콘 모형을 그래요. 뭐냐면 감시장 가운데 있고 이렇게 그리고 재밌는 거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가운데 누가 있는지 못 본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은 왜냐하면 CCTV는 있지만 CCTV를 너머에 나를 보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못 본다 이렇게 생각하기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여기서 생활을 해요. 나는 뭐예요? 정신병자예요. 나는 교정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내가 뭐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기 사고 치네.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저를 묶어둔다거나 뭐 혼낸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반복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게 없어도 나는 누가 나를 보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 도덕, 윤리, 의식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난 누가 나를 보지 않아도 난 도덕주의고 그게 아니에요. 체화되는 거예요. 체화. 아, 이 말은 하면 안 돼. 이 행동은 하면 안 돼. 이런 사람은 만나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체화됐고 그 체화가 일종의 하나의 사회 규율로 자리를 시작했어요. 이건 아마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이 괴로우실 겁니다. 그렇지. 우리 사회가 기억이 좀 삐딱한 좀 많아서 규율이 발달된 게 좀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정상과 비정상 다르고 비정상을 교정한다 그 문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정상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까라는 모델이 개발됐고 이 모델 속에서 계속 감시 나가다 보면 내 모습이 체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생체 권력이라고 해요. 몸에 들어가 있는 권력. 내 몸에. 근데 이게 누가 감시하나요? 누가가 있나요? 없잖아요. 말했잖아요. 누가는 없어요. 그게 하나의 지식이기도 하고요. 어떤 특정한 권력 이렇게 표현할까? 어떤 특정한 권력이 다른데 생체 권력으로 작용을 하고 내 몸 자체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하는 어떤 스탠다드가 만들어지는 거야.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 가만히 보면은 생체 권리 극한에 달한 것 같아요. 취업을 하려면 성형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까지 만들어졌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예쁜 여자라는 표현 같은 것들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쓰게 되거든요. 그죠?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야, 그거 너무 이상하다 말. 왜냐면 이상한 말 한번 해볼까요? 이상한 말 하면 여러분 갑자기 생각나가 이러고 있어요. 아, 참아 못하겠네. 집에서 그냥 가족끼리만 할 수 있는 얘기 있어요. 그죠? 많이 하나 봐요. 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나 문자로 보내줄게. 참 한글 못 적어 영어로 발음 나는 대로 적을게. 무슨 아니겠죠? 생체 권력이라는 거 내 몸에 아주 굳어져가지고 내가 고발서 그렇게 걱정을 받게 됐고요. 생체 권력이 어떤 건지 제가 얘기해볼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국 사회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단어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미혼모, 혼혈아,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족. 이거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용어예요. 이게 하나의 담론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언어가 있다는 거, 이 사회에 언어가 쓰인다는 건 그게 하나의 담론을 작용해요. 미혼모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따뜻해지나요? 와. 그렇지 않다면 그게 하나의 담론을 작용한다고 보면 돼요. 이해됐죠? 와, 멋있다. 여자 혼자 그렇지. 남자가 있으면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되게 힘만 들어. 없죠? 아니죠? 그게 하나의 담론을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 그럼 이미. 우리 생체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버스 내리는 경험을 다 떠올려보면 돼요. 버스가 오기 전에 뛰어가 본 적이 있다. 버스를, 그렇죠. 이게 생체 권력이에요. 아, 버스 한 번 안 뛰어갔어요? 아, 버스를 안 타봤어요? 기사님이 아까 안 보이던데 기사님 모습가. 네, 그런 분들은 좀 다른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내버스가 저기 올 때 먼저 몸이 반응한 적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말이 안 되는데. 내가 버스에서 있을 때마다 다 그러던데. 근데 왜 소리 안 들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마치 그래 맞아 그런 애들 있어 이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내 이야기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버스 또 얘기를 할게요. 버스가 서기 전에 내리는 가운데 문 앞에 가서 먼저 띡 기다린 적이 있다. 그게 한국의 생체 권력이라고. 뉴질랜드에서 그렇게 하면 기사 아저씨가 차가 갑자기 서요. 왜 일어나냐? 위험하니까 앉으라고. 저 내릴 건데요 라고 얘기해. 아직 도착 안 했다. 그러시. 그 사람은 되게 의아한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그 사람한테는 나가 비정상이죠. 달리는 버스에서 왜 걸어 다닙니까? 근데 한국은 어때요? 딱 서서 딱 쓰고 일어나서 내리면 문이 닫혀요. 그리고 뭐라 해요. 맞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이미 생체 권력, 우리 생체 권력 안에 있다고. 맞죠? 그래서 재밌는 거 있어요. 동남아는 게을렀어요. 막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있어요. 좀 재밌어요. 그런 표현이 재밌어요. 동남아 사람들은 게으르고 걔네들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칼 퇴근하고. 우리 베트남 친구가 그 얘기했거든요. 진짜로. 베트남 직원들은 일 덜 했는데 시간 되면 집에 가요. 나쁜 문화 같아요. 베트남 사람 직접 얘기하는. 아니 그 사람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한국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시간표 얘기해 볼게요. 시간표. 이것도 생체 권력이에요. 시간표는 빈틈이라는 게 없어요. 쉬는 시간이라는 말은 있지만 그 쉬는 시간이라는 말이 빈틈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연속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 쉬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딱 이렇게 한국 스타일을 딱 이렇게 짜는 부분이 있어요. 시험을 통과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혹시 다 공부 잘하나 봐요. 나만 없어. 통과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보고 부러워한 적이 있어요. 생체 권력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무언가의 성취감을 이루고자 할 때 내 몸에 밴 거는 통과라고 하는 게 강하게 느껴져야만이 느껴지는 거예요. 통과를 했을 때만 그게 몸에 와닿는 거예요. 몸에. 그 알잖아요. 가슴 떨린다는 표현 쓰잖아요. 실제로 막 합격증 봤을 때 진짜 가슴이 세게 뛰잖아요. 몸이 진짜 반응하거든요. 슬플 때 진짜 가슴이 아파요. 몸이 진짜 반응하잖아요. 근데 그 생체의 반응이 시험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없는 거예요. 잠이 오는데 꼭 졸린데 억지로 막 이렇게 하고 공부한 적이 있다. 생체 권력이에요. 우리 사회가 그걸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다 해봤죠? 네. 이게 푸코가 말했던 지식, 담론, 권력
관한 굉장히 개론적인 스토리예요. 우리는 개발이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경험했는지 생체 권력까지 통해서 상상을 해봐야 돼요. 개발이라는 이야기 앞에서 함부로 다른 얘기를 꺼내기도 어려운 그런 사이 독특한 문화도 있고요. 개발이라는 게 일단은 어떤 개념인지조차 고고학적으로 파헤쳐본 적도 없고요. 계획학적으로 이 개발이라는 게 어디에서 맞닿아 있는지조차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까 말했지만 규율을 지키는 것은 좋은 거야. 그게 오히려 우리 사회 긍정적이잖아 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감시 체계에 익숙해진 그 발상 그대로 개발 그럴 거야 라고 덥석 불고 시작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업 평가할 때 특히 많이 들어요. 그 사업이 왜 잘 됐는데 라는 근본적 얘기를 물어보면 이 사업이 이런 성과를 냈잖아 라는 동문서답을 해요. 아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사업이 왜 잘 됐다고 생각하냐, 이런 성과를 냈잖아. 다른 얘기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니죠. 이걸 좀 추적을 해봐야 돼요. 끝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하나의 어떤 우리 사회 전체가 하나가 이런 커다란 공간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기계처럼 하나의 구조적으로 누군가는 누군가를 감시하고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권력은 내가 어느 자리에 배치되느냐로 권력을 가질 수 있어요. 즉 감시할 수 있는 자리냐 아니냐. 그래서 그 메커니즘이 한국 사회 지금 현재 21세기 한국 사회에 너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정규직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 정규직이 못 되는 이 사회에 대해서 정규직이 되게 해주면 좋은 사회일 거라고 하는 대안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정규직은 영원히 노예가 되는 거고요. 비정규직은 잠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논리들. 그래서 그걸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사람한테는 무조건 투표를 해버리는 덕분에 그분은 큰 돈을 버셨던 네, 다음 정권은 꼭 구속되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실까요? 이게 우리 이 스토리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뭐냐면요, 식민지 시대에 식민지를 경험했던,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발도상국의 대다수의 주민들 식민지 경험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까 그 담론, 식민지를 지배받는 시대에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해 잘 돼요. 그래서 그 책 보면, 그런 책 보면 되게 내 이야기랑 비슷해요. 내가 왜 영어에 열광을 했던가, 내가 왜 뉴욕 같은 데 가면은 그냥 똑같은 건물인데 막 사진 찍으면서 자랑스러워하고 했던가, 그리고 사막 같은 여행 가면 왜 거지 같은 옷 입고 이러는 걸 멋있게 생각했던가. 그 옷 입고 뉴욕 안 가면 아무도 파리를 안 가고 맞죠? 삼선 슬리퍼는 사막에서 뉴욕에서는 왜 그랬던가 라는 부분을 떠올리면, 식민지 시대를 관통하면서 나를 둘러서 어떤 권력과 어떤 담론이 있고 똑같아요. 아프리카나 혹은 아시아 대다수 국가들 그 경험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 없이 2016년도에 우리는 그 이상한 조끼를 보냈어요. 사파리 조끼 모자 있잖아요. 끈달린 거 쓰고 가가지고 우리가 당신들을 구원하러 왔을 때 맞죠? 다음 시간에는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읽어보시면 할 거고요. 미리 공지하겠습니다. 프란츠 파농이고요. 폼이 가봐요. 프란츠 파농은 소설은 아니고요. 약간 이론서고요. 폼이 가봐는 소설이에요. 읽어보시면 여기까지 같이 마치겠습니다. 우리 조금 쉬었다가 토론하고 마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